대부분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 등을 많이 먹어야 체력이 보충되고 건강에 이롭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기를 섭취를 안 하셔도 되는데, 소고기, 양고기는 고지방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는 췌장암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햄, 소세지 등 가공된 붉은 고기가 제일 안 좋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발암물질 1급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피하시는 게 좋은데 안전한 조리법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탄수화물식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손상도 입을 수가 있고, 인슐린 수치도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체중 증가와 비만, 당뇨병의 발생의 위험률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췌장암의 신호일 수가 있어요. 바로 병원 가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의사들도 무서워하는 최악의 암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든 암을 통틀어 완치율, 5년 내의 생존율 모두 최하위를 차지한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은 소화기관의 일부인 췌장에 발생하는 암으로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고, 소화를 돕는 아밀라제와 같은 효소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해요.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에게서 흔히 많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종에 따른 췌장 길이와 특성 때문이고, 구조적으로 쉽게 췌장암에 노출된 확률이 높은 민족이라고 해요. 췌장암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 췌장암이 무섭고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 초기 증상이란 게 거의 없어요. 발견되면 이미 한 3기에서 4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그 이유는 췌장이 우리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소장이나 대장, 12지장, 위비장 등에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장기와는 달리 육안으로 증상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종양이 췌장의 또 머리 부분에 위치할 경우 담관을 막아서 명확한 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한데,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길 경우에는 이렇다 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진단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암에 비해 전이 속도가 또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많고, 치료도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른 암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췌장암이 가지고 있는 이 특수한 유전자 변이가 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해요. 수술이 잘 되더라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 미세 전이도 잘 되고, 대부분 암이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수술 절제가 가능한 케이스는 20% 이내라고도 하더라고요. 운 좋게 수술을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14.3% 정도고, 초기부터 말기까지 췌장암 전체적인 단계에서 5년 생존율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암이 커지거나 다른 장기에 전이되기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평범한 증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시되거나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인데, 굳이 초기 증상 췌장암의 신호를 빨리 분류한다면 비교적 빨리 발견되는 증상이 황달이라고 해요. 빨리 발견되는 이유는 췌장이 머리 쪽에 암이 생기게 되면 쓸개즙이 지나가는 관이 가까이 있어 부위가 점차 커지면서 담관을 막거나 압박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쓸개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생기기도 할 수가 있다는데, 이 증상은 쉽게 눈에 띄기도 하고 환자도 몸에 이상이 느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기가 쉬워서 암을 빨리 발견할 가능성도 높다고 해요. 반대로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쪽에 암이 발생하면 이렇다 할 뚜렷한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또한 평소에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 많아 긴가민가 하다가 쉬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체중 감소, 소화불량, 식욕감퇴, 복통, 일반적인 소화기 문제나 피로와 비슷해서 무시되기가 굉장히 쉽죠. 하지만 이유 없는 소화장애가 지속이 되고, 평소 식습관이 자극적이고 불규칙한 습관들이 많고 가족력이 있다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증상들이에요.
췌장은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같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잘게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돕는 중요 기관인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를 돕는 효소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음식을 먹더라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췌장암이 커지게 되면 췌장 주변에 있는 소화기관을 압박해서 이로 인해 음식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과정이 느려지거나 방해를 받아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암이 진행되면 우리 신체에서는 암을 인식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포함한 여러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식욕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누웠을 때 느껴지는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췌장의 위치와 암의 성장 방향 때문이에요. 췌장은 깊숙이 위와 척추 사이에 위치해 있고, 췌장에 생긴 종양이 커지게 되면 췌장 뒤쪽에 있는 신경이 척추를 압박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허리 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고, 평소 근육통과는 다르게 깊고 지속적이면서 뒤쪽에 위치한 후복막 장기이기 때문에 눌렀을 때 당연히 아프진 않을 수는 있다는 특징을 갖는데, 그리고 갑작스럽게 당뇨가 생겼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또한 췌장의 기능과 암의 진행 방식의 관련이 굉장히 큰데, 췌장은 소화효소와 더불어서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지만 췌장암이 발생되면 췌장의 인슐린 생성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슐린 생산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가 되지 않으면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뇨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당뇨가 오래되면 무조건 췌장암으로 발전되거나 췌장암 전 단계가 당뇨일 수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도 생기고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지도 못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치주질환이 췌장암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신가요? 치주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췌장암에 걸리는 게 당연히 아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제시가 되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치주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이 구강 내 만성적인 염증도 유발하는데, 이 염증은 정신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고 구강 내 박테리아와 독소로 인해서 체내 염증 반응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요. 치주질환은 췌장암뿐만 아니라 폐암, 위장암 등 다양한 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가 썩은 것이 없고 잇몸이 튼튼해야 전신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듯이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평소 구강 관리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이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을 피하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 꼭 끊어야 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이유는 발암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데,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중 약 70여 개가 발암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발암물질은 체내에서 흡수돼서 췌장세포에 도달해서 DNA 손상까지 유발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되고 암세포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췌장암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고, 흡연량이나 기간이 많아질수록 위험도는 더 증가한다고 해요. 금연 후 10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췌장암 위험률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가까워진다고 하니 흡연이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겠죠. 또한 음주는 아시다시피 간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 만성음주로 인한 만성췌장염은 췌장세포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세포의 유전자변이나 기능장애도 유발시킬 수가 있겠죠. 만성췌장염은 췌장암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 염증과 손상이 누적되면 암 발생 위험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외에도 고탄수화물식,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 등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붉은 고기를 과량 섭취하는 것도 피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대부분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 등을 많이 먹어야 체력이 보충되고 건강에 이롭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기를 섭취를 안 하셔도 되는데, 소고기, 양고기는 고지방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는 췌장암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햄, 소세지 등 가공된 붉은 고기가 제일 안 좋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발암물질 1급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피하시는 게 좋은데 안전한 조리법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탄수화물식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손상도 입을 수가 있고 인슐린 수치도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체중 증가와 비만, 당뇨병의 발생의 위험률도 높일 수가 있는데 비만과 당뇨병은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현미밥을 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섬유질이 훨씬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소화과정 개선, 장 건강 이렇게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섬유질은 체내 독소를 배출시키고 염증 수치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식단으로는 현미가 효과적이에요. 또한 이러한 현미는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서 혈당 상승을 느리게 만들고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현미는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하고 우리 몸의 당 흡수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인슐린 감수성이란 인슐린이 우리 몸 세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인슐린이 정상 기능을 해서 혈당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걸 말하겠죠. 현미밥은 흰 쌀만큼 정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꼭꼭 씹어 드시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현미를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필요한데 이 아밀라아제는 특히 침 속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번 이상은 씹어야지 현미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잘 만들어지게 돼요. 음식물이 분해되지 않고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췌장에서 더 많은 효화 효소들을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췌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류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드셔야 한다면 기름기가 많이 없는 부위로 찌거나 삶는 것이 좋고 과일과 녹황색 채소를 생활화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녹황색 채소에 포함된 엽록소는 세포 재생과 해독작용을 돕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또 억제시키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췌장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여러 연구에서 녹황색 채소의 정기적인 섭취가 췌장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있으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러면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또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부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간 해독에도 좋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러면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또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하죠. 그리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을 통해서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우리 몸의 체력과 이 근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우리 몸의 근육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량의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매일 우리가 충분한 단백질을 복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데 정말 유용한 음식이 바로 두부인데요. 또한 두부에는 아주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식물성 단백질을 아주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의 단백질로 바꿔서 섭취를 하면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이런 두부와 부추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추에 풍부한 황화 아릴 성분이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 줄 수가 있고요. 또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돼서 심혈관 질환의 전반적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몸 안에서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추 속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서 혈관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까지 예방해주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부추를 먹어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해도 혈관 내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체내에서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인데요. 호모시스테인이 과량이 돼서 혈관에 많이 쌓이게 되면 오히려 혈관을 손상을 시키고 혈액의 응고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냐고요?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엽산 때문인데요. 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이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단백질의 양이 우리가 먹는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죠? 보통 나이가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고기 섭취를 아무래도 줄일 수밖에 없고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고기를 드셔도 소화가 잘 안 돼서 잘 안 드시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두부를 드시게 되면 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하게 보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또 이는 관절염이나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이소플라본은 바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 때문에 노년기에 오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다만 두부도 약간의 찬 성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추는 두부와 다르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은 다음에 물기를 다 빼주시고 잘 으깨주시면 됩니다. 이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달궈진 팬에다가 기름을 넣어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시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자,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평소에도 많이 드실 텐데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 속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해주고 또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기 때문에 몸속에서 생성되는 발암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줍니다. 부추가 가진 효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암 효과예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인데요. 부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면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어서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에는 프리라디칼이라는 물질이 하나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프리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몸에서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에 있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제거해주면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서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장에서 빠르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이 혹사가 되는 것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서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넣고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사과도 가운데 씨만 빼고 잘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믹서기에 한꺼번에 넣고 여기에 물 1컵 넣어주시고 올리브 오일도 1스푼 넣어주시고요. 왜냐하면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안 넣는 것보다 몇 배나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넣고 잘 갈아주시면 바로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자,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부추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걸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 데도 효능이 뛰어나고요. 간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은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이 간세포를 보호해주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주고 간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많이 드시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때 필요한 황화합물이 아주 풍부해서 간의 해독작용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추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차가운 성질을 보완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이 돼서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 아니라 혈액순환의 개선이나 면역력 강화, 또 피로 해소, 우리 몸의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을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해서 부추랑 같이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 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약간 길쭉하고 얇게 썰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한번 잘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잘 볶아주세요. 여기에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볶아진 다음에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 아니라 영양도 아주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에 오리고기를 사용하셔도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된 적이 있을 만큼 건강에 아주 좋은 채소죠. 이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이 성분들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한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아주 놀라운 식물입니다. 또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우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하고요.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한데 함께 드시게 되면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체내에서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서 야맹증을 예방해 줄 수 있고 눈에 점막을 만들어서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안구건조증도 예방이 되고 눈이 시린 증상도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안구 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서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눈에 오는 통증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눈 질환 중에서 황반변성이라는 게 있죠. 이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 원인 1위에 해당할 만큼 매우 위험한 질병이죠. 그런데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이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는데요. 황반변성은 우리 안구가 급격하게 노화되면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E가 이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복용하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아주 높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먹는 특급 조리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추를 잘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브로콜리는 송이를 좀 나눈 다음에 끓는 물에 넣어서 부추랑 살짝 데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를 찬물에 잘 헹궈주시고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그리고 참기름을 좀 섞어주시고 양념장을 잘 만든 다음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통깨를 위에다가 조금 더 뿌려주시면 맛있는 부추 브로콜리 무침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드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부추가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하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기 때문에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이것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변이 묽어져서 설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너무 과량 섭취하시게 되면 그 열 때문에 두통이나 불면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약간의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부추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 때문이에요. 이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면서 약한 신장이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에는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서 근육이 약해지고 또 심장에도 영향을 주어서 심장박동이 좀 불규칙해지거나 심하면 호흡곤란이 오기도 해요.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몸 상태를 보시면서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이 되고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바로 녹두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우리가 잘 알고 먹어야 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 알고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보통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녹두에 놀라운 효과를 가진 영양 성분들은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돼요. 녹두에는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녹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우리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의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서 몸을 회복시켜 주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아주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겠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아주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 식품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마늘 속에는 S알릴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사멸시켜주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의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켜 주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 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해주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보약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늘이랑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마늘 녹두밥을 지어서 먹는 건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밥을 하시면 이 녹두 껍질에 있는 그 거친 식감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서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죠. 바로 녹두 빈대떡이죠. 아주 맛있죠.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서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이 영양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나 이제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합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고요. 돼지고기에는 이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처지시는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이 우리 몸의 피로 회복과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철분도 아주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철분을 보충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아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아연이나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녹두는 또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이때 녹두를 팥이랑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가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가 나왔는데요.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그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약 평균 19.5%가 감소했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팥은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혈압의 상승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팥은 우리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팥에 들어있는 이 풍부한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붓는 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방이 몸에 잘 쌓여서 살이 잘 붓고 찌는 분들이 팥을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실험 쥐에게 팥 추출물을 먹여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가 줄었고 몸무게도 37% 정도 감소한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정말 큰 효과죠. 자,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겠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이에요. 이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에 열을 낮춰줄 수 있고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 염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통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심한 분들은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 찬 효과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겠죠. 평소에 몸이 차서 냉증이 있는 분들은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해가 될 수가 있겠죠. 찬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위나 장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소화력이 보통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통이나 변비, 설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늘이랑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인데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몸의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간에 특히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죠.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녹두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가 간의 해독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을 해주게 되고 체내에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을 결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도와줘서 독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할 때는 거꾸로 상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약을 드시는 분들 많이 있죠. 바로 이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오히려 사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보통 한약을 짓거나 하면 녹두나 숙주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보통 나타나는데요.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이나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의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우리가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용 시에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풍부한 칼륨입니다.
칼륨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칼륨은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신장 질환이 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거꾸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녹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과량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고칼륨 혈증이 오면 근육이 약해지거나 부정맥,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무를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요즘 수확되는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주 많아서 건강에 보약이 됩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나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무를 많이 먹잖아요.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우리가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나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무를 넣고 달달 볶아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여기에 깨소금을 넣어서 보통 먹잖아요. 오늘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무를 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그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도 채를 썬 다음 무와 함께 담아 주시고요. 이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다가 소금으로 1시간 정도만 절여 주시면 돼요.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하게 되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건데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그리고 들기름 대신에 물을 1컵 넣어 주시는데요.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서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익혀주시고요. 이때 물이 쫄아서 바닥에 조금만 깔릴 정도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바로 이 들기름을 1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가 있죠.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그럼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묽게 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우리가 무를 생으로 그냥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죠. 이 바로 매운맛이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시니그린의 효능이 바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이 쉽게 우리 몸으로 침투하지 못하게끔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감기약과는 좀 다르게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가래나 기침 등의 이제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특별히 이 기침, 가래 증상, 그리고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물을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물을 바로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면 되는데요. 이때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배숙을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잖아요. 배 자체에도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게 되면 겨울에 건조했던 기관지가 촉촉해져서 기침도 줄여주고
그리고 가래를 묽게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쉬워지게 돼요. 또 무와 배는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 후두염 이런 목에서 오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약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무에는 초록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죠. 이 중에서 흰색 부분은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스를 만들 때에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와 배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에 있는 씨만 제거하시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신 다음 그대로 마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너무 걸쭉해서 마시기가 힘들면 면포에 좀 걸러주신 다음에 드시면 마시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은 건데요. 우리가 천연 소화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무입니다. 왜냐하면 무 안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이 무를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이 되거든요. 김장을 하고 나서 돼지고기 삶은 다음에 우리가 수육 많이 하죠. 이때 이 김장김치 그리고 남은 무를 가지고 양념을 더해서 무김치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드시는 게 무의 단백질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의 궁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뭐죠? 바로 쌀이죠. 우리가 쌀밥을 먹을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게 그래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보통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무에 함유된 이 효소들은 열에 좀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사실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동치미나 깍두기가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에스터라제가 아주 풍부한데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많이 먹는 야식 중에 치킨이 있죠. 이 치킨 배달을 시키면 치킨무가 꼭 같이 오죠. 바로 지방이 많은 치킨을 먹을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도 아주 깔끔해지고 소화도 잘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체외로 배출시켜 주므로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좋기 때문에 혈관 내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과가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겁니다. 혈관 내의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 상승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무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엽산이 혈관에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정말 특효약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인데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베타인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식물성의 유황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의 유황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의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 안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직접적으로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이라서 특히 유방암 그리고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해독작용을 넘어서 항암작용까지 하는 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에요. 무 100g에는 칼슘이 약 20m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을 섭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건데요. 무를 충분히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게 됩니다. 무말랭이 약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된다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가 약으로 만들 때의 함량에 가깝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병을 하게 되죠. 이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만약에 골반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약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80세 이상은 약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약 1000mg 정도인데요. 무말랭이를 400g 정도 드시면 하루의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칼슘은 기본적으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성분이라서 이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요즘에 비타민 D를 따로 챙겨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은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무말랭이를 먹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무말랭이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시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잘 우린 다음에 마시면 되는 겁니다.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서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에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주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들은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를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서 우리 몸의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당 지수를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우리가 무를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해 줄 수가 있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무에는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꿀인데요.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는 항균, 항염, 항산화 이런 효능들이 있어서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줄어들게 하며 몸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효가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일반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있는 상태면 사실 이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생으로 그냥 드시지 말고 열에 잘 익혀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